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뉴스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KTV 라이브 정책설 오늘도 4명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대한민국 사회의 큰 과제입니다. 학생은 줄고 비어있는 학교는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학교를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핵심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학교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 공간이 되고 미래 교육 공간이 되고 심지어 태양광으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친환경 공간으로 바뀝니다. 학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육부를 담당하는 최다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제2차 교육시설 기본 계획이에요. 이름이 벌써 어렵거든요. 저희가 이걸 그냥 소개해드리면 친절하지 않잖아요. 맞죠. 어떤 건가요? 우선 제2차 교육시설 기본 계획은요. 예.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이제 적용되는 교육시설 분야의 5개년 종합계획입니다. 네. 단순히 학교를 새로 짓거나 고치는 계획이 아니고요. 학령 인구 감소와 AI 시대,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해서 앞으로 학교와 대학의 역할을 어떻게 바꿀지 청사진을 제시한 거죠. 아, 학교의 역할을 바꾸겠다라는 거군요. 단순히 건물 외관 뭐 이런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기에 이걸 바꾸겠다는 거죠? 네, 가장 큰 이유는 학생이 너무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통계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 지난해 학령 인구는 약 698만 명입니다. 2025년 기준이죠. 네. 근데 2020년에는 782만 명이었는데요. 5년 사이 약 84만 명이 준 겁니다. 근데 5년 후에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이미 나와 있긴 한데요. 이미 나와 있기는 네. 하죠. 예, 근데 저렇게 많이 줄어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5년 후에는 597만 명까지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요. 482만 명, 그러니까 2035년에는 482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줄어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200만 명이 넘게 감소하는 거죠. 예. 여기에 지방 소멸 문제도 심각한데요. 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30곳, 즉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가족도 떠나고요. 젊은 가족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활력이, 그렇죠. 지역의 활력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부는 이제 학교를 단순한 교육시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제 지역을 지탱하는 핵심 거점으로 생각하고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정책들을 내놨지만 지방 소멸을 막는 데는 아직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요? 네, 교육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학생 수가 줄면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이 60명 이하인 초등학교 비율이 2019년에는 20% 정도였는데 올해는 26%까지 증가했습니다. 예. 특히 전남과 강원, 경북 등 비수도권에서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운동장이나 체육관, 도서관 등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요. 네. 또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농산어촌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학교 복합 시설에 있어서는 재정 지원 비율을 더 높여서 이제 정주 여건 개선까지 유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네. 정주 여건도 같이 개선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외부인들이 학교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또 학교를 보내는 아이들을 보내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안전이 좀 위협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이 확실히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학교를 지역에 개방하더라도 학생 안전은 꼭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예.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교육시설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내놓다기보다는 학교를 앞으로 지역에 더 개방하겠다는 그런 큰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네. 저도 교육부 관계자랑 이제 좀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실제로 학교를 24시간 내내 개방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뭐 체육관이나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 예.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시설을 어느 범위까지 개방할지는 학교장이 결정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 개방을 활성화하면서 학생의 안전과 시설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좀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도 교육시설 개방과 학생 안전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뭐 폐교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폐교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 주변에서 좀 들어봤나요?
네, 많이 들어봤고요. 예. 네, 충청북도 일부 지역에 보면 폐교를 이제 캠핑장이나 유아 놀이터로 바꿔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꽤 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 아이들이 놀이터가 뛰어놀 공간이 없으니 폐교 안에 이제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몰려와서 캠핑이나 야외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이색적인 사례 하나 발견했는데 그 익산 사례 보니까요. 이 폐교를 교도소 세트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톡톡 튀는 아이디어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실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아요. 미술관으로 활용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충남 당진 당진에. 쪽에 이제 예. 폐교를 아예 미술 공간으로 탄생하면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저 거기 다녀왔어요. 아, 맞아요, 다녀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 관광객도 굉장히 많고 하나의 지역의 거점 문화시설로 자리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래도 폐교를 활용하려고 해도 좀 규제가 많아서 활용도가 조금 네.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주민 공동시설이나 통합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는 이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서 연간 1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주민 의견까지 직접 반영하는데요.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네. 또 폐교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역 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동안 규제로 묶여있던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자, 친환경 학교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친환경으로 가는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교육부는 이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소규모 학교 등을 제외한 전국 국공립 네.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생산된 전기는 학교 운영에도 활용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산되는 전력량과 에너지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면서 기후 변화와 재생 에너지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 또 AI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효율 냉난방기와 단열재 등을 확대해 에너지 효율도 높일 계획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료만 아끼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걸 아이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녹여내서 교육도 하치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사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외국에도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좀 있나요? 네, 맞아요. 해외에서도 네. 이전부터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학교의 역할을 좀 지역 거점으로 바꾸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는 거죠. OECD는 학교를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평생 학습센터로 활용해야 한다고 일단 권고를 한 적이 있고요. 네. 또 일본 같은 경우도 학생 감소에 맞춰서 학교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바꾼 곳도 있습니다. 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이제 유럽 사례가 좀 있는데요. 예. 프랑스와 영국도 학교를 탄소 중립 거점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획은 해외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이렇게 반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2차 교육시설 기본 계획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목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도수 치료 받아보신 분들 꽤 많으시죠.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정부가 이 도수 치료 시장을 건강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든 도수 치료 가격이 1회 43,850원으로 고정됩니다. 또 이용 기준도 까다로워지는데요. 최소 2주 동안 기본 물리 치료를 4번 이상 먼저 받아야만 도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용 횟수도 일주일에 2번, 올해 하반기 동안 15회로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관리급여라는 말이 나오고요. 도수치료가 이제 오늘부터 바뀌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네.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별로 가격 편차가 너무 커서 어떤 병원은 이제 1회에 5만 원을 받는데 이제 어디는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이 관리급여는요,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국가가 모니터링을 하는 일종의 선별급여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상대로 마음대로 가격표를 올리던 이 과잉 진료 시장에 국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수치료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뭐 병원에 가서 나 도수치료 받고 올래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 저는 아직 받아본 적은 없는데요. 예. 하나 경험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정유린 기자가 병원에서 실손보험으로 많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접촉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치료비로 도수치료 항목을 많이 때려 넣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보험료가 과다하게 좀 청구됐던 올라갔던 부분이 좀 경험이 있어서 예. 이거는 반드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네. 다행히 이렇게 정부에서 나서서 통제를 한다고 하니까 반갑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실손 같은 경우에 이걸 많이 받다 보니까 실손비가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이 네. 생기는 게 있었어요. 예. 허리는 뭐 목 다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쵸. 저도 작년에 운동을 하다가 풀업바가 떨어져가지고 예.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이제 도수 치료를 받으러 다녔었는데 네. 이런 정책들이 이런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받았어요? 듭니다. 네, 받았습니다. 도수 치료 자주 아. 받으러 보통 한 다니고. 1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실손 없이는 확실히 받기 힘든. 그러니까요. 가격이에요. 이게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자, 이렇게 가격이 뭐 그동안 완전히 또 달랐기 때문에 환자가 실제로 내는 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부터요. 전국 어느 병원을 가든지 간에 도수치료 기본 가격은 43,850원으로 딱 고정이 됩니다. 네. 기존에 이제 전국 평균 가격이 11만 원 선이었는데요. 절반 이하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고요. 예. 주목할 점은 환자가 내는 이 본인 부담률이 95%로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그래픽을 준비해 봤는데요. 43,850원 중에 그럼 환자 본인이 얼마를 내냐? 41,650원을 이제 본인이 내게 되는 거고요.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5%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일단 가격이 훅 떨어졌고 이 병원이 가격을 부풀리는 꼼수 자체를 이제 법으로 원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치료비 지출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야간이나 공휴일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추가로 가산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격을 통제는 하는데 또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좀 정확하게 정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무제한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예, 정부에서 도수 치료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번, 1년에 15번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올해가 제도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은 15번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거나 해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의 명확한 소견이 확인되는 환자분들 계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번까지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주일에 2번이라고 했잖아요. 일주일에 2번을 어떤 A 병원에서 받고 그냥 슬쩍 다른 병원 가서 또 받는 거예요. 뭐 병원 쇼핑 사실 한 번쯤 뭐 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런 거 앞으로는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되나요? 맞습니다. 아, 이제 원천 그런 차단. 꼼수는 절대 못합니다. 못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번 제도를 도입하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도수치료 관리 시스템이라는 전산망을 구축했기 때문인데요. 예. 병원이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하면요. 진료 현장에서 즉시 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전송해야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다른 병원을 가더라도 의사가 이 조회 버튼 딱 한 번만 누르면 이 환자가 이번 주에 또 그리고 올해 몇 번의 도수치료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스템을 전송하지 않고 네. 원래 기준 횟수를 초과해서 치료를 한 병원이 있다면 네. 그 비용은 건보공단은 물론이고 환자 본인에게도 단돈 1원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일단 촘촘하게 일단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도수 치료 받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정형외과 가자마자 이제 나 허리 아프니까 도수치료 바로 해달라. 지금은 이게 가능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부터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안 되는 예, 거군요. 오늘부터 안 되는 겁니다. 이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요,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이제 반드시 최소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 물리치료라든지 재활치료를 이제 4회 먼저 이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온열치료라든지 전기자극 같은 이런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보고 그래도 통증이 지속이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도수치료를 처방하도록 의학적 순서를 강제한 겁니다. 다만 좀 예외가 있는데요. 소아사경 환자라든지 수술 후에 이제 즉시 관절 운동에 필요한 예외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의사 판단 하에 당일 좀 즉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수 치료가 사실 이제 의학적인 어떤 치료 행위인데 과거에는 몸이 좀 찌뿌둥하다거나
아니면 좀 체형을 교정받아야겠어요. 이러면서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손 청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실비 청구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예. 명확하게 이제 좀 선이 그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통이나 뭐 척추관 협착증처럼 의학적 판단 하에 이제 질환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에 바뀌는 관리급여 규격에 맞춰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 치료가 아니라 피로회복이라든지 이제 체형 교정이나 마사지 성격의 도수 행위는 앞으로 건강보험은 물론이고요. 실손보험 혜택까지도 전면 제외가 됩니다. 예. 100% 본인 돈을 내고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 가격은 병원이 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비급여를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더 세밀해진 건데 앞으로 건강보험에 있어서 이 비급여 관리 체계가 조금 더 좀 더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군요. 예, 관리급여 제도 자체가 이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가격과 기준으로 좀 관리하자는 취지인데 현재 관리급여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항목들이 좀 있어요. 네. 도수치료뿐 아니라 이제 허리 디스크 치료 등에 쓰이는 경피적 경막외곽 신경성형술, 또 방사선 온열 치료 같은 것들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앞으로 3년 주기로 이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인데 이제 이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과잉 진료가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을 좀 철저히 하고 급여 유형이라든지 세부 기준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출근 시간과 자녀의 등원, 등교 시간이 겹쳐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들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더라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기업에는 장려금이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도 시행 이후 상반기 운영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번 제도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네. 육아기 10시 출근제예요. 네. 핵심이 뭔가요? 네, 이른 그대로 네. 육아를 하는 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됩니다. 예. 아이를 학교나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줄여두되 임금은 줄이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는 육아 부담을 덜고 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지원 대상에 제가 해당이 돼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도 해당이 그렇죠. 예. 됩니다. 이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표정이 밝으셨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기존에 또 네. 그런 관련된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아침 1시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인데요. 네.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직장을 떠나는 제도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네. 반면 10시 출근제는 아이를 등원이나 등교시킨 지 조금 늦게 출근하도록 해 부모들이 부담을 느끼는 아침 시간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맞벌이 하는 가정에서는 출근 시간과 등원 시간이 겹쳐 매일 아침이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예. 부부 어떠신가요?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유기도 해요. 혹시 들어보신 그 적 시간. 있으신가요? 아직 아이를 키우지 않고 있어서 왜? 결혼을 안 한 우리 후배들한테 이걸 뭐 어떤 네.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도 예. 이제 그래도 주변 선배들 말 좀 들어보면은 예. 아침 출근 시간이 진짜 제일 바쁜 시간이라 그럼요. 하더라고요.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늦어도 차가 또 엄청 막히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1시간 좀 늦게 출근을 할 수 있으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아이는 뛰어다녀요. 엄마는 밥에다가 김을 싸서 얼른 하나 먹어 이러면서 출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좀 줄여주고 여유를 좀 가져봐라 네. 이런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반기에 시범 운영이 됐고 지금 어느 정도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생각보다 관심도 높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아, 했는데요. 그래요?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이 참가를 신청을 했고요. 네. 장려금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예. 올해 목표 대비 약 60% 수준인데요. 특히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이 시작됐다는 점을 보면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참여가 빠르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장려금이 지금 실제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네, 4월부터 신청하신 분들은 월 최대 30만 원 정도가 이제 기업에 예.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상당히 많이 받고 전체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네, 상반기 기준 561개 기업에 네. 근로자 이제 776명분의 장려금이 실제 지원이 됐는데요. 예. 금액으로 따지면 약 6억 7천만 원이 아. 넘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전체 지원자의 약 30%가 남성으로 나타났고요. 이번 제도를 통해서 남성들도 자녀의 등원과 등교를 함께 책임지는 문화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 남성분들도 이 육아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또 뉴스도 있었거든요. 실제 근데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요즘 아이를 네. 키우는 아빠들, 남성들은 굉장히 많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 일단 반응이 중요해요. 네.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예. 있는데요. 실제 한 제조업체 직원은 예전에는 아침마다 시간에 쫓겼지만 지금은 아이와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여유 있게 등원시킬 수 있게 됐다고 네. 말을 했고요. 무엇보다 아침을 급하게 시작하지 않으면서 부모와 아이가 모두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현장의 반응은 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데 네. 사실 기업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겠죠. 네. 기업들은 어떤가요? 네, 상당히 이제 기업의 입장도 중요시해야 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업무 공백이라는 게 생길 수가 네. 있는 건데요. 도입 초기에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솔직히 이제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기업이 인터뷰를 해줬는데요. 전주의 한 건설업체 대표도 1시간 공백을 우려했지만 오히려 조직 분위기가 개선됐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7월부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핵심은 이제 지원 문턱이 조금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이 조건이 폐지가 됩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또 취업 규칙 등 제출 의무도 권고 사항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또 달라지는 지원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면세점에서 옷이나 가방을 샀는데 막상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그동안 절차가 복잡해 교환을 포기하거나 환불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면세품 교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면세 한도 $800 이하 물품은 별도의 세관 신고 없이 택배나 우편 또는 면세점 방문을 통해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그동안 면세품을 교환한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동안 왜 이렇게 불편했던 거죠? 왜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기 사실 저는 이거 때문입니다. 교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처음 했어요. 네, 예. 그 일반 상품과 달리 아무래도 이 면세 품목이 세금을 면제받은 물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리가 까다로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번 국내에 들어온 면세품은 이미 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된 물품이어서 네. 다시 교환하려면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환 절차를 보면 상당히 복잡한데요. 제가 예.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귀국할 때 이 교환할 물건을 세관에 신고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물건을 세관에 맡겼어야 했고요. 그리고 교환품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 해외 출국 때 공항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1년 후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찾는 거죠? 예, 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출국 때 공항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어서 와. 해외를 또 가야 교환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교환 절차를 잘 설명해 줬는데 네네. 다시 나가야 이거를 교환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와 이거 뭐 애매해. 자,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제가 정리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예.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앞으로는 이제 면세 범위인 $800 이내의 품목에 대해서는 반품 시에 별도로 휴대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 택배를 통해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제품의 색상이나 사이즈를 바꾸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아. 다른 상품으로 바꾸거나 그건 안 더 저렴한 제품으로 바꾸겠다 안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 어떤 제한은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다시 안 나가도 되잖아요. 물건 바꾸려고. 예, 그렇죠? 자, 그럼 $800가 중요한데 $800를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절차가 다릅니다. 또 달라요? 우선은 아. $800는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예. 기본 면세 한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한도를 초과한 물품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초과되는 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낸 경우에만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반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서 뒤늦게 세금을 낸 경우에는 교환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교환 가능 기간은 정부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에 교환 환불 규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면세점에 물어보고 교환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뭐 소비자들에게는 일단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면세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환을 해줘야 되니까 오히려 이거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면세점도 굉장히 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당연하죠. 아, 예. 최근 면세업계는 이제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인해서 여행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관세청은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게 되면 소비자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또 면세점 이용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번 살펴본 대책은 국내 관광객들이잖아요. 국내에 이제 외국에 갔을 때 면세점에서 이용한 부분들.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요. 좋아지는 점이.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 면세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도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출국 시에 공항에서 수령해야 되는 거를 네. 시내 면세점에서 수령받을 수 있게 한 거죠. 아.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쇼핑이 편리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게 뭐냐면요. 네.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입점을 하지 않더라도 뭐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니까 그렇겠네요. 이제 판로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달라지는 면세품 교환 절차에 대해서 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뉴스들 기자들과 함께 정책적인 부분 알아봤습니다. KTV 라이브 정책설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